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G2G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가져오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말에 마트 계산대에서 카트 쫙 길게 늘어선 거 보면서 아유 답답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와, 주말 마트는 진짜 전쟁터죠. 그렇죠. 아니면 새로 생긴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 갔는데 커피 맛에 반해서 막 매일 출근 도장 찍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저도 최근에 그런 빵집 하나 찾았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방금 여러분이 겪으신 되게 짜증스럽거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무기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무기라고 하시면 어떤? 그러니까 수십 대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막 첨단 알고리즘을 돌리는 월스트리트의 천재 펀드 매니저들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요. 오, 그거 진짜 솔깃한데요?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딥다이브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금융 엘리트들이 놓치는 그 거대한 부의 기회를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마트나 동네 식당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걸 피터 린치의 전설적인 투자 철학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주제네요. 투자에서 10배거라고 하죠. 연루타. 그러니까 10배 수익을 내는 종목을 잡는 게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막상 주변에 이거 잡은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거의 없죠. 우리가 텐베거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요. 무의식 중에 막 그런 엄청난 기회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는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약간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10배 수익을 내려면 무슨 실리콘밸리의 엄청 비밀스러운 기술 연구소나 아니면 그 복잡한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마법 같은 공식 같은 걸 찾아내야 한다고 믿잖아요. 맞아요. 뭔가 저들만의 리그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하지만 피터 린치가 평생의 투자를 통해 증명해낸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우리는 보통 1년에 두세 번 정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서 이런 엄청난 심루타 종목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와, 1년에 두세 번씩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바르는 화장품이나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프랜차이즈, 주말에 애들이 열광하는 장난감, 이런 것 속에 10배짜리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운 좋게 그런 주식을 엄청 초기에 샀다고 쳐요. 그래도 끝까지 10배 수익을 온전히 다 먹는 경우는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제 주변만 봐도 주가가 한 두세 배쯤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매일 스마트폰 앱만 들여다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다가 결국 이만하면 많이 먹었다 이러고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손실 회피 본능 때문입니다. 이익을 빨리 확정짓고 싶어하는 심리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정작 자신이 산 기업이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일찍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즐겨 찾는 그 식당이 이제 막 우리 동네를 넘어서 옆 도시 그리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지 내 계좌에 플러스 200%가 찍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위대한 성장의 여정에서 스스로 하차해버리는 셈이죠. 듣기만 해도 너무 아까운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스스로 그것도 너무 일찍 가르는 겁니다. 기업의 어떤 성장 궤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계좌의 수익률 숫자, 빨간 불만 보고 있으니까 생기는 비극이군요.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펜베거 아이디어를 찾아낸다고 해도 주식시장 전체가 막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타이밍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폭락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같이 휩쓸려 내려가니까요.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 이른바 타이밍이라는 건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떻게 가늠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서 피터 린치의 아주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이 등장합니다. 칵테일 파티요. 네, 이게 무슨 거시경제 지표나 복잡한 금리 곡선을 보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해서 시장의 주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람들 대화로 시장 주기를 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파티나 모임에 갔을 때 시장이 아주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정말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 다들 물려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시기. 맞아요. 심지어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직업을 밝혀도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 버리죠. 오히려 저기 옆에 있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이야기를 더 심각하게 나눕니다. 아, 생각나네요. 그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 크게 무너졌을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여도 투자 이야기는 막 금기어처럼 아예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루하고 우울한 침묵의 시기가요. 역설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기회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씩 회복해서 한 15% 정도 오르면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근데 이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는 자기 직장 상사 욕을 하거나 주말 골프 이야기하는데 더 바빠요. 아, 아직은 온기가 도는 걸 대중이 눈치를 못 챈 거군요. 네,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대중은 아직 모르는 상태죠. 그러다가 시장이 30% 이상 훌쩍 오르고 뉴스에서 연일 최고가 경신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 이때는 저도 알아요. 저한테도 갑자기 주변에서 막, 야, 요즘 무슨 주식이 좋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시장의 대중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파티에서 치과 의사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고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저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죠. 완전 인기 폭발이네요. 근데요, 진짜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울립니다. 네 번째 단계요. 네, 평생 주식 계좌 한 번 안 만들어 본 옆집 아주머니, 파티에서 만난 치과 의사, 심지어 택시기사님까지 저한테 막 절대 실패하지 않는 특급 정보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아, 전문가한테 일반인이 종목을 추천한다고요? 네.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무용담이 일상 대화의 한 90%를 차지하게 되죠. 택시 기사님이 종목 추천하면 무조건 다 팔고 시장을 떠나라는 오랜 증시 격언이 딱 떠오르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제가 반론을 하나 해볼게요. 이성적으로는 그 네 번째 단계가 폭천 돌리기라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죠. 근데 주변에서 막 김 부장이 주식으로 외제차를 뽑고 동기인 이 과장이 막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 나만이 잔치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거든요. 아,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감이죠. 네, 봐서요. 나도 모르게 그 유행에 편승하게 되는데 이 폭발 직전의 붕괴 시그널을 좀 더 객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FOMO, 그러니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가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 징후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징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중이 광기 휩싸일 때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가장 뚜렷한 건 기업의 본질적 가치랑 주가 사이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가치와 주가가 완전히 따로 논다? 네,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요. 이게 막 100배, 200배로 터무니없이 치솟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누구도 안 살 가격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닷컴 버블 때나 최근에 그 밈 주식 열풍 때 자주 보던 패턴이네요.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아, 네, 맞습니다. 과거의 지표로 지금의 혁신을 평가해선 안 된다. 막 이러면서요. 시장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네 글자가 바로 이번엔 다르다입니다. 시장에 과열되면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전통적인 잣대들은 아예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아요. 꼰대 취급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막 클릭수, 페이지 뷰 아니면 미래의 비전 같은 환상적인 지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정당화하죠. 아, 돈을 실제로 버는지는 안 보고. 네, 기업이 진짜로 돈을 버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은 싹 사라지고요. 오직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문이나 맹목적인 유행만 쫓는 모방 추사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남들이 아무리 축배를 들고 있어도 조용히 코트를 챙겨서 파티장 뒷문으로 빠져나올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칠 때 떠나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원래 미션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런 미친 듯한 거품 장세를 피해서 월스트리트의 정보력도 없고
복잡한 경제 모델을 돌릴 수도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심루타 정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핵심 질문이네요. 네, 도대체 어디서 우리의 그 우위가 나오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무게는 책상 위가 아니라 바로 매장 현장에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갖는 아마추어 투자자의 압도적 우위가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이 바로 외식업과 소매업입니다. 외식업과 소매업이요? 네, 이 분야에서만큼은 일상적인 소비자가 저기 뉴욕의 펀드 매니저보다 정보를 먼저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식당과 마트요?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최첨단 기술주에서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요. 기술주는 그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또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내부자가 아닌 이상 제대로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비즈니스는 되게 직관적이고 투명하잖아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기 실적 보고서를 기다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예쁘게 포장해서 발표하는 숫자를 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쵸. 분기마다 나오는 리포트 보고 알죠, 보통. 하지만 우리는요, 어제 새로 생긴 마트에 차를 댈 곳이 있는지, 오늘 점심에 간 식당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친절한지, 아니면 예전과 달리 햄버거 패티가 좀 얇아지진 않았는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느낍니다. 엑셀 장부에 숫자가 찍히기도 전에. 네, 숫자가 찍히게 몇 달 전에 우리 눈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먼저 확인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월스트리트가 뒷북치면서 보고서를 쓸 때 우리는 이미 그 서비스를 매일 소비하면서 현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브레이크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엄청 핫한 빵집이 하나 생겨서 매일 아침 줄을 서요. 저도 먹어보니까 빵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 전 재산을 그 빵집 주식에 막 쏟아볼 순 없잖아요. 아유,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그저 우리 동네에서만 반짝하고 끝날 유행인지 아니면 정말로 10배씩 성장할 위대한 기업인지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야 합니까? 단순한 유행에 매료되어서 투자하는 건 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일상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검증 단계가 따로 있군요. 네, 흥미로운 식당이나 제품을 발견하는 건 단지 출발선일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식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심루타 사례 중 하나인 크래커배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크래커배럴. 미국의 그 유명한 고속도로 휴게소 겸 식당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피터 린치는 처음에 그저 소비자로서 이 식당을 관찰했어요. 전형적인 미국 가정식 요리가 아주 훌륭했고 매장 앞 정원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쉬기에 너무 좋았죠. 종업원들은 활기가 넘쳤고 고객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게 1단계 관찰이군요. 네, 이게 바로 1단계 현장 관찰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바로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바로 2단계인 숫자 검증으로 넘어갔죠. 숫자 검증이라면 재무제표를 보는 건가요? 맞아요. 장부를 딱 열어보니 매장의 인기가 그저 느낌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직결되고 있었고요. 이익이 매년 20%에서 30%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무리하게 확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탄탄하게 크고 있었던 거죠. 체감하는 인기를 반드시 장부의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군요.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절대 안 되죠.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3단계, 전국적 확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동네 맛집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전국구 프랜차이즈가 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스케일업이 되는지? 네. 크래커배럴은 한 지역에서 성공한 매장 공식을 다른 주, 다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었고요.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똑같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와, 공식을 복제하는 능력이 있었네요. 그렇죠.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한 린칭은 그제야 확신을 갖고 투자했고 이 평범한 식당 주식은 결국 원금 대비 5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와, 50배요. 실리콘밸리의 무슨 AI 기업도 아니고 저기 고속도로 옆에서 비스킷이랑 소세지를 파는 식당이 50배의 수익을 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진짜 대단한 성과죠. 아까 소매업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대형마트 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극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스트코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오직 거시경제 지표와 산업 트렌드만 보고 있었어요. 거시경제만 봤다. 네, 그들의 엑셀 모델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점의 시대는 끝났다. 소매업 주식은 다 팔아라. 그리고 실제로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었죠.
오우, 전문가들이 다 팔라고 하면 무섭잖아요. 하지만 피터 린치의 접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대신 직접 매장으로 달려갔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코스트코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두 눈으로 현장을 목격했어요. 밖에서는 지금 소매업이 더 망한다고 난리인데 매장 안은 대용량 화장지를 파트에 가득 싣고 다니는 고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군요. 네, 회원권 갱신율은 막 압도적이었고 재고 회전율은 일반 마트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매장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그는 다시 장부를 열었죠. 장부 숫자는 어떻나요? 군중이 할인점 주식을 막 던지고 있을 때 코스트코의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고요. 이익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와, 거시경제라는 그 숲을 보면서 비관론에 빠진 월가 전문가들을 약간 비웃기라도 하듯 매장이라는 나무의 생명력을 믿고 매수 버튼을 누른 거군요.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중과 기관이 비관론에 빠져서 주식을 헐값에 막 던질 때 현장의 진실을 확인할 린치는 수십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리고 코스트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0% 이상의 수익을 내며 그의 현장 중심 철학이 옳았음을 증명했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발견되네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랑 우리 같은 일상 투자자의 게임 방식은 애초에 그냥 경기장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플레이북을 보면요. 그들은 주로 거시경제 지표, 복잡한 차트,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에 엄청 의존합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호재성 뉴스가 빵 터지고 이미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야 뒤늦게 확인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 발이 느릴 수밖에 없네요. 반면에 일상 투자자의 플레이북은 내 가족의 소비 패턴, 동네 이웃들의 반응, 매장의 분위기 같은 아주 미시적인 정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성공적인 제품이 우리 동네를 넘어서 타 지역으로 막 확장을 시작하는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초기 단계에 가장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딱 떨어지면 규정 때문에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적인 손절매를 해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 그게 개인 투자자가 가진 또 다른 엄청난 무기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즉 매출과 이익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은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인가요? 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박앤세일 가격에 더 사모을 수 있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죠. 아, 할인 행사처럼. 맞습니다. 이런 방식의 차이가 결국 기관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간신히 따라가는 데 그치게 만들고요. 린치식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압도하며 텐베거를 거머쥐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막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작정 끝까지 쥐고만 있는 게 정답일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르고 어떨 때는 끝도 없이 추락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하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그런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작정 쥐고 있는 것, 이른바 존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스위칭 전략이 필요하죠. 스위칭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 시장이 미친 듯이 오르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중의 탐욕 때문에 내가 가진 성장주들의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어서 과열되곤 합니다. 거품이 끼는 거죠? 이때는 미련을 버리고 일부 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모두가 외면해서 가격이 되게 저렴해진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우량주를 사들여서 안전판을 딱 만들어두는 거죠. 오히려 절호의 세일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제 계좌가 파란불로 멍들면 손이 막 벌벌 떨려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공포스럽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아까 그 방어적 우량주들이 필요한 겁니다. 약세장에서는 그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현금 창고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그걸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구나. 맞습니다. 이 방어주들을 일부 팔아서 대중의 공포 탓에 기업 가치랑 무관하게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아주 우량한 성장주들을 헐값에 쓸어 담는 겁니다. 오, 되게 스마트하네요. 하지만 흔히들 주식판에서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잡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제 30% 떨어졌다고 오늘 들어갔다가 내일 또 30% 떨어지면 진짜 치명상인데 이 폭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는 타이밍의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폭락장에서 되게 급하게 바닥을 맞추려다가 큰 손실을 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는요, 기관들의 강제 청산이나 신용 반대 매매 같은 기계적인 매동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 내려가거든요. 아, 가치랑 상관없이 그냥 팔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칼을 한창 떨어지는 도중에 섣불리 손을 뻗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 칼이 땅에 완전히 꽂힐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매도세가 한 차례 싹 휩쓸고 지나간 뒤에 거래량이 확 줄어들고 주가의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기업의 실제 이익 수준에 기반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는 구간이 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요. 또 나간 횡보의 시기죠. 그때까지 정말 끈질기게 인내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져서 모든 것을 내다 팔 때 형성되는 그 바닥 가격은요,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을 극도로 낮춰주는 완벽한 안전마진을 제공합니다. 대중의 그 엄청난 공포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방대한 지혜들을 하나로 쫙 꿰어볼 시간입니다. 마트의 줄을 보면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장부를 열어 숫자를 검증하고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질 때 싼 가격에 주워 담기까지 했죠.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위대한 종목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궁극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투자의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을 꼽으라면요. 위대한 기업의 좋은 추세는 투자자의 모든 실수를 보상해준다는 것입니다. 오, 실수를 보상해준다.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고른 10개 종목 중에 몇 개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잘한 손실들에 너무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제대로 관찰하고 검증해낸 그 한두 개의 종목, 그 기업이 여전히 돈을 아주 잘 벌고 있고 성장 스토리가 꺾이지 않았다면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절대 중간에 내리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버텨라. 성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아주 굳건하게 동행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서 찬란하게 터져준 그 단 하나의 텐베거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손실을 완벽하게 덮고도 남을 아주 압도적인 부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와,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는 결론이네요. 복잡한 차트나 저기 여의도의 고급 정보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관찰하는 나의 호기심, 그리고 좋은 기업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최고의 투자 비법이었다는 사실이 참 큰 위안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차원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혹은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대형마트에 가실 때요. 평소처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시거나 아니면 계산대 줄 너무 기네 하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요. 그 풍경을 찬찬히 한번 둘러보세요. 네, 주위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물건을 카트에 담으려고 막 경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최근에 막 앞다퉈서 결제해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힌트가 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비 습관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위대한 투자 애널리스트라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이번 달 신용카드 명세서는 과연 어떤 기업의 주식을 전 재산을 털어 강력 매수하라고 소리치고 있을까요? 오, 이거 진짜 집에 가서 당장 명세서 합의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곳에 위대한 투자의 정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딥다이브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G2G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깨우는 놀랍고 깊이 있는 지혜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